이게는 사회주의 더 맑은 앞날을 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인데요. 최진봉 교수는 많이 막혔나 아직 안 오셨고요. 장성철 소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최진봉 교수 오기 전에요. 하고 싶은 얘기 일방적으로 좀 하세요. 아닙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서 안 계신 것이 참 자리가 커 보입니다. 빈자리가 커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원래 예정된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좀 관심 가졌던 것 얘기할 기회를 드릴게요. 특별히 없는데요. 그냥 특별히 없습니까? 네. 이제 부산적 사정은 비교적 잘 알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오거돈 전 시장 관련 얘기가 좀 확산, 이제 당에서 민주당이 개입했나 여부도 있지만은 오거돈 시장의 그동안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 뒷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있어요. 것이 추가로 그러니까 거론되고 있습니까? 뭐냐면요, 지금 제 방송에서 거의 처음 밝히는 건데 그 박민식 의원이 네. 전재수 의원을 4월 8일날 9일날 이렇게 만났대요. 만났는데 상당히 이게 침울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침울해 있냐? 여론조사하면 잘 서로 나오고 상대방이었었죠? 그러는데 상대방인데 경쟁했던데. 워낙 친해가지고요. 네 번째 오늘 이번에 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참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게 많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박민식 의원을 제가 일요일날 만났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렇게 침울했던 이유가 오거돈 사건을 알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고 분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당시가 4월 9일이라고 하셨죠? 네. 왜냐하면은 이 부산 성폭력 3단소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2004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노무현 대통령 그때 당선됐을 때 인수위에서 전재수 의원이랑 같이 근무를 해서 그때부터 교분이 있었던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박민식 의원 생각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거가 있는 건 추측이에요. 아니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이게 좀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것이 부산 쪽에 있는 통합당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네. 원래 예정된 그 주제였던 긴급재난지원금 잠깐 짚어보고 가죠. 지금 오늘 저녁에 9시 본회의인데 그때 될지 아니면 시간이 지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연기됐습니다. 11시에 예결위 전체 회의가 11시로 지금 연기돼가지고 본회의는 그 이후에 이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조 2천억 지금 예결위에서 합의를 했고요. 2천억 추가 세출 구조 조정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 기재부에서 낸 게 7조 6천억인데 그보다 4조 6천억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12조 2천억이고요. 국채 발행 3조 4천억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출 구조 조정은 1조 2천억 하기로 했습니다. 국채 발행 관련해 가지고 통합당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근데 이것도 오지랖이에요. 왜냐면은 재정 건전성과 국가 재정은 여당과 청와대와 이런 분들이 걱정해야지 왜 야당이 걱정합니까? 이번에 선거에서 국민의 민심은 100% 다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야당이 지금 국채 발행하면 안 돼. 국가 재정성 건전성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발목 잡기로 국민들께 비춰질 것 같아서 참 저는 예전부터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국채 발행 빚 너무 걱정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말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걱정은 되더라도 이번에 민심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여당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빚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여당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좀 너무 과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국가 채무 관련도 워낙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이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급하고 어려운 분들 많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 오늘 중에 처리를 해서 5월 초에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전 세계가 아주 떠들썩한데요. 네. 오늘로 18일째입니다. 두문불출하면서 온갖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는데 공식적으로 정부의 당국자들은 특이 동향 없답니다. 그거를 믿어야지 우리가 뭐 로이터 통신이나 일본의 뭐 교토통신 이런 걸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정부나 청와대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특이한 뭐 별다른 문제 없다. 뭐 아팠냐 수술했냐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하지만 건재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그걸 믿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이요. 뭔가 어쨌든 아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아프니까 안 나타나죠. 안 아프면 왜 안 나타나겠어요? 그 중요한 태양절에도 안 나타나고, 그다음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데도 안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건군 88주년, 인민군 창설 88주년 때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태영호공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김여정에게 후계자 지위를 좀 부여할 가능성에 대한 그거는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얘기를 했는데 입법조사처가 무슨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북한 건데. 정보만은 이제 조사관이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북한에서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2명이에요. 김정일하고 김정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주석이 됐고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 백두혈통 이 사람이 돼야 체제가 안정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당 중앙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부여할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성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늘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동안에 보면 장성철 소장이 문재인 정부 발표에 대해서 간혹 뭔가 조금 비판적으로 재조명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 김정은 관련 특이 동향 없다라는 발표는 상당히 신뢰감을 주고 얘기를 하네요. 아니요, 어떤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서 제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네. 정보가 있어야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가장 잘 알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인데 좀 저는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 정보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은 국정원이잖아요. 예. 그럼 국정원을 국회에서 하는 게 정보위원회인데 지금 정보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국정원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정황 증거를 갖고 나와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텐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 왜 자체가 외통위만 열리고 정보위원회는 안 열리고 있죠? 그 사실도 제가 알아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래통합당의 정보위 간사가 원래 이은재 의원이었는데 네. 탈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보위 간사가 없어가지고 여야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정양석 의원으로 정보위 간사가 선임이 됐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5월 초에 연다고 하는데 정보위원들이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6명이고 통합당이 5분, 민생당이 1분이에요. 예.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더불어민주당 분들 6분은 다 당선됐어요, 이번에. 근데 통합당 분들 5분은 다 떨어졌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게 정보위 자체가 상당히 그랬군요. 분위기 자체가 이상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경우가 레임덕이라고 딱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지금 마치 정보위 소속의 통합당 쪽에 지금 거의 전부가 이번에 낙선을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좀 있군요. 네. 예.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일부에서는 특히 컨디션시 플랜 같은 걸 우리가 네, 네. 준비하고 있느냐들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작전 5029. 네. 그러니까 50이 무슨 뜻이냐면 50은 태평양이라는 지역이고요. 29라는 것은 단계별 작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5027, 28, 29 이렇게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만든 것은 50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하여튼 이게 연합작전 계획이에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은 한미 연합 특수부대가 북한을 침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핵과 생화학 무기를 그것을 이제 제거를 해요. 그래서 안전성을 담보하고 북한 주민의 교류를 안정화 좀 시키고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난민들 발생했을 경우엔 좀 난민촌도 건설하고 그런 게 지금 작게 5029인데 이런 식으로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요. 통일부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통일부 쪽에 좀 알아봤는데 무슨 명칭인지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방부의 작전 5029처럼 통일부도 어떤 이 계획명이 있거든요. 그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라든가 외통위 쪽에 좀 공유를 못할까요? 밖으로 지금 폭로가 돼버려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도자료 만들어가지고 비밀스러운 것도 다 이렇게 공표를 해요. 언론에 나오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국회에서 일했을 때 상당히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쨌든 지금 되게 민감한 시기에 우리나라 통일부가 이런 대비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을 또 자극할 수 있으니 네. 또한 이런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 이런 것들은 잘 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지금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에게 잘 안 준대요. 야당에 있는 외통위 의원님들도 많이 좀 낙선을 해가지고 그것도 레임도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최 교수님 오기 전에요. 예. 먼저 시청자분 사과 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왔는데 국회 앞에 너무 차가 막혀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못 지켜줘서. 그래서 네. 오시기 전에 그러면 저렇게 말로만 사과하는 저런 모습도 뭐 지금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사과해야 됩니까? 제가 뭐 석고 대제를 할까요? 장성철에 제가 없는 사이에 너무 혼자서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불안했습니다. 장소장한테 최진봉 교수님 오시기 전에 네. 중요한 하고 싶은 주제 택해서라고 했더니 예. 최진봉 교수님이 이렇게 같이 자리할 때 많이 배워서 워낙 좋은데 예, 예. 오늘 늦으시니까 워낙 빈자리가 커 보인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장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저는 항상 장 소장하고 그 케미를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장 소장님이 너무 그 뭐랄까요? 재미있고 그다음에 네. 날선 비판도 하시고 때때로 억지를 좀 부리시긴 하지만 그 정도는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로 참 좋습니다. 네, 저는. 최 교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네. 부산 전 시장, 오거돈 네. 전 시장 관련 얘기에서 사전에 민주당 관련자들이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추측된 근거를 좀 제시했어요. 전재수 의원이 5월 8일인가 9일, 아니 4월 8일인가 9일 네.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 그런데 그게 박민식 의원이 서로 상대방인데 예, 예, 예. 혹시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더군요. 뭐 그런 추측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지금 현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추측은 이제 추측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부산에 이제 부산시에 관련돼 있거나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그 추측입니다. 그냥 예. 어느 정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이 봐요. 있다. 왜냐하면 부산시장의 이런 문제가 이미 공중도 받고 함께 합의서 쓴 걸 보면 이미 부산시나 아니면 관련된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될 게 이게 민주당 지도부까지 알고 있었을까 하고 또 일부에서는 청와대까지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는 일단 선을 긋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뭐 민주당도 지금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당 차원에서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알았을 가능성 뭐 그건 저도 어느 정도 그랬을 수 있다는 의혹은 생겨요. 그러나 거기도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통합당 쪽에서는요. 지금 예. 그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주말에 네. 두세 개의 공작성 폭로가 있을 거다라는 예. 것이 혹시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얘기가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뭐 여기서 이제 의혹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엠번방 사건 관련해서 이제 무슨 폭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현재까지 저는 중앙당이나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또 특별히 그런 증거들이 없어요. 전재수 의원이 갔다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뭐 중앙당이 알았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알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뭐 최진봉 교수님의 논리를 반박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질 않아요. 네. 근데 정황상 증거들 때문에 알지 않았을까? 몰랐으면 중앙당 모릅니다.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청와대까지 하면 알았을까요? 근데 하지만 중앙당 같은 경우는 알았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4월 7일 날 11시 반에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4월 7일 날 저녁에 이해찬 대표가 김어준 씨랑 방송을 하면서 주말에 통합당이 두세 건의 정치 공작 이거 폭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황을 맞춰보면 알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인데 더 이상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을 못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논란이 있죠.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이 부동산 의혹 때문인데요. 당선된 지 2주일도 안 돼서 제명을 한 것은 매우 강력한 조치인데 이 양 당선인은 여전히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양정숙 당선인의 태도는 그렇게- 양정숙입니다. 정숙, 또 예. 이름이 비슷한 그러니까요. 양정숙 또 양정숙, 예. 네. 양정숙 당선인의 태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계속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명의 신탁을 하거나 동생 이름으로 뭐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은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본인이 법조인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제가 뭐 이제 법에 가서 따져봐야겠죠. 이제 고소를 하니까 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예, 살펴보겠다 했으니 거기 가서 판정이 나겠죠. 그러나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야당도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약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1차적으로 양 당선인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권익위 위원직도 며칠 만에 인권위 비상임이었던 거예요. 인권위 비상임직도 사실 뭐 얼마 안 하고 그만두시고 나왔잖아요. 그때도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인물을 그럼 맞지 말아야죠. 자기가 만약에 정치에 뜻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좀 제대로 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진경준 검사장 변호한 문제하고 미투 관련. 예, 미투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수장학회 예. 거기서 임원을 했다는 부분 또 그건 또 몰랐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것 조금 납득은 안 돼요. 아니 정수장학회처럼 거기는 이제 어쨌든 박정희, 유경수 두 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만든 게 정수장학회 네, 5.16 그렇죠. 장학회에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지기도 하고요. 그런 단체에 임원을 맡았는데 본인 모르게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설명이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버티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실까? 저는 좀 의문이고 조금 민주당도 사실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그전에도 알고 있는 걸로 알려주고 장 소장이 분명히 그 얘기 할 건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걸 정리했어야죠. 이걸 총선이라고 해서 그걸 또 그냥 두고 온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정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올 텐데 결국 그때 그냥 넘어가고 뭐 사퇴를 종용하고 말았으니 이것도 민주당은 좀 태도가 불명확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 우리 주요한 공직자들 1가구 2주택 투기 지역에 있는 거 다 팔아라. 주택 하나만 소유하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거에 걸맞게 12월 19일 날 작년이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1가구 2주택 이렇게 안 된다. 다주택자 다 팔아라. 우리 후보자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역구 후보자들 출마자들에게 그 서약서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1월 달이 아니라 그 공천을 한 분들에게 자 2년 안에 2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2년 안에 모든 주택을 팔겠다. 한 주택만 남겨 팔겠다라고 서약서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희한한 게 비례대표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 양정숙 이분을 좀 배려한 거 아니냐. 이분의 뒷배경이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런 건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윤호중 사무총장 있잖아요. 네. 그분이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고발당했는데 그걸 변호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배려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또 일각의 추측입니다. 혹시 뭐 그냥 비례대표 전체에 대해서 빠뜨리고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을 배려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개인을 배려한 걸 떠나서 이게 처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어요. 그러다가 더불어시민당이 생기면서 그걸로 넘어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이미 검증을 했을 거라고 봐는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재산 문제 그러니까 특히 주택 문제는 검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납득은 안 가요. 왜 그걸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특별히 뭐 제가 볼 때 어떤 사람 한 사람의 특정한 그 뭐 변호를 맡아서 그랬다고 저는 보진 않고요. 다만 어떤 이유에서 이분이 비례대표 들어갔는지 이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런 부분도 좀 밝혀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미리 정리하지 못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비례대표한테는 그런 서약서를 안 받냐고요. 지역구한테는 받고.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음모가 있지 않느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음모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합리적인 추측. 음모론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오늘도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 관련 얘기를 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오늘 보니까 다시 최고위에서는 저 이제 이 임기 기한을 뭐 상당히 길게 뭐 심지어 1년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걸 다시 권유해서 오늘 나중에 다시 뭐 그 전국이 또 중앙 전국 상임 전국이 같이 거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망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나리오가 두 가지예요. 지금 우리 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상임 전국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바꿔요. 이번에 참석 안 한 분들을 다 해촉시키고 새로 임명을 해요. 그게 최고위원회 의결로 가능하거든요. 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아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꼭 데리고 오고 싶으면 현재의 상임 전국위원회 위원들은 또 참여 그 안 할 가능성이 상태에서는 있잖아요. 어렵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 바꿔요. 그래서 다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 부칙 11조를 개정을 해서 전국위원회를 여는 거죠. 그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되면 5월 8일 날 원내대표가 뽑혀서 그분이 비대위원장 겸임을 해서 4개월 동안 비대위원장 겸임해서 조기전대를 치러서 그냥 새로운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만드는 거죠. 그 정통성 있는 지도부 만드는 전당대회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포기하신 거예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되려면 네. 심지어는 상임 전국위까지 교체할 교체한다. 시나리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반발이 심하겠죠. 예.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반대했던 중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선인 중에도 많은 분들이 반대 입장을 낼 거고 예. 그러면 당이 혼란 속에 또 빠지게 될 겁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오려고 했던 목적 또 오려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바탕은 모든 사람이 본인을 동의할 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이 반으로 쪼개질 정도로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오는 것을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 더 많은데 예.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해서라도 오고 또 억지로 막 이렇게 상임 전국위원회 이원도 바꾸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또 당대표 출마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전에 계속 논란했던 노욕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욕심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순수하게 이 통합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본인이 와서 뭔가 정비하고 바꾸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성철 소장이 이제 전대에서 오히려 대표로 직접 나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저도 할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봐요. 만약에 경우는 근데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가능성은 좀 낮다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인지가 돼버리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받아들이면서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그분의 선택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다고 보지만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나는 욕심이 없다. 정말 이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나는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 만들어서 다음번 어디에서 이긴다는 겁니까? 선거에서요. 그러니까 어느 선거에? 다음번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출마의 명분을 삼는 거죠. 상대를 보세요. 지금 조경태 의원이 왜 저렇게 반대하겠어요. 본인이 짧은 비대위를 거쳐가지고 조기전대하면 본인이 당대표 선거 나가서 당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건데 조경태, 김태흠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반발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어허. 오히려 상대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하는 얘기가 더 맞고 저 승산이 사람이 있을 수도 개혁할 수 있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국위원회에서는 3배 차이로 이제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오케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심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구차스럽게 비대위원장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전당대회 출마하시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예. 네, 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 경선이 이 4선 김태년, 정성우 의원과 또 3선의 전해철 의원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 세 의원이 본격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일단 친문과 비친문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개파색이었습니다. 예, 이번 경선의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 일단 저는 이번 경선이 이제 친문 의원이라고 소위 얘기하시는 분은 그분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거냐의 문제. 왜냐하면 김태년 의원도 사실은 친문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이 물론 더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김태년 의원도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이고 또 당권파잖아요. 현재 이해찬 대표하고 친하고 또 그분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김태년 전해철 의원의 이 지지도가 어떻게 나뉠 거냐 하는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문 쪽으로 분류가 되시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있지만 친문의 세력이 어느 쪽으로 한 곳으로 힘을 몰아줄지 아니면 분리가 될지 예. 또 당권파들은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줄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밀어서 자발적으로 그 어떤 그 한 분을 옹이하는 쪽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정말 표가 분산이 되면서 의외로 또 정성원이 어느 정도 첫 번째 투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장성철의 저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월드컵에 펠레의 저주가 있잖아요. 네. 아, 이번에 또 총선 한번 그랬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또.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죠. 저는 김태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이분이 사선이고 재수생이에요. 작년에 이제 이인영 그걸 그 원내대표 얘기하면서 왜 장성철의 저주를 얘기하세요? 이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고 이제 이분이 또 정치계장까지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당직도 맡아왔어요. 친문 세력이 어느 정도의 지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저는 이분이 당선되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180석이라는 힘을 주체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주체하는 것에 유혹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억누를 수 있는 정치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한 분씩 얘기를 하잖아요. 헌법 개정해야 된다.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에 올인해야 되지만 국가보안법 이 문제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 우리 문재인 정권 2년 남았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진보 세력이 가졌던 정치적인 수건 사업 이번에 다 한꺼번에 해결하자. 이런 게 없을 수 있다. 라고 그런 유혹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야당은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그러면은 2년 동안의 국회 대선 때까지 정말 엉망진창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억누를 수 있는 정치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바로 관련 말씀드리고 얘기 좀 싶어요. 한마디 듣고 마무리할까 하면 예, 예. 지금 얘기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당에서는 과거에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교훈으로 삼자 또 겸손 얘기하고 있고 책임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당 지도부 향도에 예.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겸손 모드로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주자를 뽑고 이런 데 관리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은 180석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계속 겸손 모드로 갈 겁니다. 절대로 뭐 야당을 무시하거나 야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야당과 함께 가야 되고요. 항상 국민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대선에서도 장성철 소장은 다음 대선에 이제 통합당이 선전하기 바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만하는 것은요 절대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무게감은 결국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것이니까 저는 계속 납작 엎드려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최진모 교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부터는 좀 일찍 오셔서 저런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그 장성철 소장이 장성철의 저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몇 단계로 접어서 드려야 될지 액면 그대로 드려야 될지 상당히 지금 복잡한 화두를 던져놓고 오늘 네. 얘기를 그러고 보니까 했습니다. 지난번에 심은하 씨가 굉장히 눈에 띈다고 했는데 또 지상훈 후보가 또 낙선을 했어요. 저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오늘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